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를 거두어 함께 지낸 지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귀를 문에 가까이 대었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울음소리에 참다 못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고 크게 꾸짖고 말았고요. 그리고 문을 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소도시.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아온 저는 도시 출신으로 이곳으로 시집온 며느리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한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 탓에 힘들었죠. 힘들게 키운 아들이 고아인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니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크게 하는 바람에 결혼을 시키기도 전부터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승하게 결혼 전부터 저는 아들 민준이가 데려온 지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지영이가 화려하게 꾸미거나 버릇없이 굴지도 않았는데 그래 보였죠. 아들은 지영이가 좋은 여자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꾸 낯설고 안 좋은 점만 찾으려 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도 없이 자랐다는 말에 제멋 때릴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제가 기른 아들과 도시에서 자란 지영이는 첫 만남부터 어딘가 어긋나 보이더라고요. 아들 민준의 결혼식 날마저도 저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인 저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시종일관 냉랭하게 대하고는 했죠. 아들까지 제 눈치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변 친척들은 그런 저의 태도를 보고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지만 어색함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끼어있는 모든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들이 결혼한 첫날부터 작은 갈등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분가를 하라고 권했지만 아이들은 같이 살고 싶다며 분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랑 같이 살아야 정이 나지. 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니까 혼수도 안 해도 되고. 저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아들의 그 말이 공으로 시집 오겠다는 며느리의 말인 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며느리인 지영이가 아들 방을 드나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죠. 아마 저의 그런 태도에 아들인 민준이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심술 부리는 걸 민준이도 처음 봤을 테니까요. 결혼을 한 이후로 집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요. 사소한 일에도 괜히 트집을 잡게 되고 며느리 지영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지영이가 늦잠을 자는 걸 보면 집안 살림할 마음이 없는 거냐라며 구시렁거렸죠. 저녁에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시집와서 배울 생각도 없냐라고 쏘아붙였고요. 민준이는 그런 저의 눈치를 자꾸 보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영이 힘들어해. 조금만 예쁘게 봐주려고 하면 안 돼?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하면 지영이 마음 다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섭섭함이 더 밀려왔습니다. 저는 집과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아들이 저를 나무라는 듯한 기분이 들어 억울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괜히 큰 소리로 문을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민준이는 그런 저를 뒤따라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힘없이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괜히 지영이가 더 미운 마음이 커지더군요. 결혼하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면서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제 마음 때문에 결국 아들이 양쪽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쉽게 마음을 풀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나름 뭘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영이는 자꾸 말을 붙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너가 뭘 보고 자랐겠니? 내가 할 테니 비켜. 지영이는 그런 제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을 텐데 티내지 않고 물러나더라고요. 곁을 내주지 않는 저의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지영이는 아침상을 차리겠다고 일찍 일어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부엌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거든요. 방문을 열고 나온 지영을 보고 인상을 쓰고 말했습니다. 괜히 수고스럽게 왜 일찍 일어나? 난 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 해먹었다. 앞으로도 내가 준비할 테니 그냥 더 자고 나와라. 억지로 나올 필요 없어. 그런 저에게 지영이는 고개를 숙여가며 그러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앞으로는 제가... 어려워하며 말하는 지영이의 말을 잘라버리고 저는 돌아서서 말했죠. 됐으니까 너 출근 준비나 해. 냉랭한 저의 태도에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처럼 대하는 서먹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제가 느낄 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이는 그런 시어머니인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는 저희 사이에 가장 큰 갈등거리가 되었죠. 분명 둘이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저는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민준이가 손주를 안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저는 며느리 지영에게 말을 돌려가며 압박을 주곤 했고요. 병원에는 가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계획적으로 애를 갖는다지만 너무 늦으면 문제 생긴다더라. 걱정인 듯 말은 했지만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다는 걸 말하는 저도 느꼈죠. 그런데도 지영이는 싫은 내색 없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노력만으로 안 될 땐 약도 써보고 그래야지. 민준이 너도 아직 젊으니까. 저의 날카로운 말이 길어지자 아들이 나서서 말을 막더군요. 엄마, 우리도 알아서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제야 옆에서 민망해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고 아들 옆에서 곤란해하는 며느리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죠. 내가 손주 볼 날이 늦어지는 게 걱정돼서 그렇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지영 자신도 속이 타들어가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죄책감만 늘어갔겠죠. 아들인 민준이는 중간에서 아내도 달래고 어머니도 진정시키려 하느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니 걱정만 깊어졌을 테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큰 소리 내는 싸움은 없었지만 새댁인 며느리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웃음기가 사라져가는 게 보였고요.
아들 민준이 두 고부 사이를 웃으며 중재하고 있었지만 정작 민준이 없을 때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는지 매일 저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일 하나라도 더 돕고 친절히 대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 역시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으론 조금씩 지영이의 성의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오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쉽사리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채 몇 해의 시간이 흐르더군요. 여전히 아들 내외 사이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저는 겉으로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손주를 보지 못한다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쌓여갔죠. 지영이 역시 임신에 대한 부담과 시어머니의 눈치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테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점점 아들 내외 앞에서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머리가 찌끈거리고 몸이 무겁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지영이가 재빨리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급하게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몸살 기운이 심하게 겹친 데다가 탈수 증세까지 겹쳤다는 의사의 말에 그제야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고 지냈던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깨어났을 때 제 손을 꼭 쥐고 울고 있는 지영이가 보였거든요. 그 조용하던 아이가 그렇게까지 울며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지영이는 연신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자기가 잘못했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 깊숙이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결코 저를 남처럼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하는 마음이 보이면서요. 그동안 제 곁을 서성이며 가족이 되고 싶어 했던 거구나 싶어 안쓰럽더라고요. 그제야 제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저한테도 사랑 못 받고 살게 했던 그 시간들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 없이 지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지영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고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런 지영에게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지영아, 앞으로는 우리 서로 아끼면서 살자.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저의 그 말에 지영은 또 눈시울을 붉히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엔 눈에 띄게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다가왔고 저도 자주 지영의 손을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죠. 어느 주말에는 둘이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또 어떤 날은 나란히 앉아 김치에 담그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갔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4년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요. 아이 문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올 인연이라며 지영이와 민준이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죠. 그랬더니 지영도 한결 밝아진 얼굴로 웃곤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런 저의 변화에 마음이 편해진 듯 전보다 더 많이 웃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해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좋았죠.
그러나 운명은 그 행복한 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민주는 저녁 준비가 되는 동안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며 집을 나섰죠. 지영이가 예약한 케이크를 찾으러 동네 빵집에 간다고 하면서요. 오랜만에 케이크가 먹고 싶어 부탁을 했더니 지영이가 예약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 때마침 팔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오는 길에 과일도 좀 사가지고 와라. 기분 좋게 아들의 외출에 다른 부탁까지 얹어서 했죠. 그 길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린 후에 마을 입구 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더군요. 그리고 그 현장에 민준이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준이 엄마 얼른 좀 나와봐요. 민준이가 차에 사고가 났대요. 그 말에 지영은 끓이던 국을 그대로 두고 뛰쳐나갔고 저도 가슴을 부여잡은 채 급히 따라 나섰죠.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울부짖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고요. 저와 지영이는 온몸을 떨며 민준이를 찾으며 울부짖었죠. 피를 흘리며 들것에 실려오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고 오열했지만 민준이는 눈을 뜨지 못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구급차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이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그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고요. 그러다 처치를 위해 나가달라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밀려나듯 나왔죠. 응급실 앞 복도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벽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며 매달리는 한 뜻을 가진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밤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어렵게 말을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믿기지 않더군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절규하며 매달리는 지영이에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우리 민준이를 살려내세요. 제발. 텅 빈 눈으로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오는 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고요. 의료진들이 슬픈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고 결국 민준이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지영,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저는 황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 덮쳐오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서 저는 넋을 잃고 있다가 이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기운만 있더군요. 눈을 뜨는 순간 현실임을 깨닫고는 다시 오열하고 기절하듯 잠이 들고 또 악몽에 시달리며 깨길 반복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온 친척들이 저를 달랬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죠.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 슬퍼했지만 말이죠. 다정하고 말썽 없이 자란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들인 민준이만 보고 살았고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디서나 인사성 밝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였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조그만 책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잡고 가던 민준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교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 손을 꼭 쥔 채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던 그 맑은 눈망울도요. 엄마, 나 무서워.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하는 민준이에게 저는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웃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저의 그 말에 아이는 조심스레 교실로 발을 들였고 저는 교문 밖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던 그 기억도 떠올랐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뒷모습이 그렇게 애틋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곱게 자라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춘기 반항을 할 때도 민준이는 저에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죠. 학교 다녀오면 문을 열고 엄마 다녀왔어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들이었고요.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엄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문턱을 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크느라 힘들었을 텐데 민준이는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죠. 생일날이면 용돈을 아껴서 조그만 케이크를 사와서 카드까지 건네던 아이였죠. 엄마,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런 민준이를 제가 제 손으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그 골목, 민준이와 손잡고 다녔던 장터, 민준이와 함께 웃던 식탁, 이제는 그 어느 곳에도 민준이는 없을 거고요. 그렇게 따스하고 착한 우리 민준이,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민준이를 저는 이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울고 있는 제 곁에는 저만큼 눈이 부은 지영이가 있었죠.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검은 상복을 입은 저와 지영은 나란히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저희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잇지 못하고 허탈하게 인사할 뿐이었죠. 저는 멍한 눈으로 빈소에 놓인 아들 민준이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볼 뿐이었고요. 지영은 그런 저의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유, 우리 민준이,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처절하게 울부짖는 저의 곁에서 저만큼 울면서 자리를 지키더군요. 그런 지영이와 저는 손을 잡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느끼며 울부짖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후 저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현실에서 지영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더군요. 그래서 지영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영아, 그러지 말고 너 나가 살 집 알아봐. 전에 살던 곳에 가도 되고. 너는 너대로 살아. 아직 젊은데. 저의 말에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런 지영이를 몰아붙일 수도 없어 며칠 생각해보라고만 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지영이는 더 말하더군요. 저 당분간 어머니랑 지내도 될까요? 저도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저는 저도 모르게 힘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영이의 말에 마음 한편이 조금 놓이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이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장례식 이후 지영이가 제 곁을 떠날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비록 오랜 시간 다정하지 못했지만 며느리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심 고마웠지만 고맙다는 내색조차 미안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요. 그렇게 지영은 시어머니인 저와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던 작은 한옥 집안 곳곳에 민준의 흔적이 남아 저희 두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시작부터 어색함과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로 얼룩졌고 서로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낼 때가 많았죠.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머물렀고 지영이는 뒤따라 나와 말없이 집안일을 도우면서도요. 민준이를 떠나보낸 뒤로 저와 지영이의 하루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따뜻한 밥 냄새가 났지만 막상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버겁더라고요. 저는 밥알을 하나하나 뜯어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고 지영이도 조용히 반찬을 집었다 놨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가 깨진 컵을 손에 들고 서 있더군요. 민준이가 생전에 쓰던 컵이었죠. 깨진 조각을 한참 내려다보던 지영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지영이 어깨를 안고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을 토닥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때가 되어도 밥솥 안에 남은 밥은 줄어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만 바라볼 뿐이었죠. 화면은 환하게 빛났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가끔 민준이의 옷을 꺼내 다리기도 하더라고요. 다리미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을 보며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는 했죠. 밤이면 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불 꺼진 집안은 늘 울음 섞인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서로 눈물을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지영이가 사진첩을 꺼내 들고 와 말없이 저에게 내밀더군요. 민준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결국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참 밝았지. 제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키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레, 마치 깨질 듯이 부드럽게 말입니다. 어릴 땐 감기가 들면 꼭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삐쳤던 애였어. 대학교 졸업식 날 떨린다고 어머니 손 꼭 잡고 사진 찍자고 했었어요. 이렇게 민준이를 추억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짧은 웃음과 긴 눈물이 뒤섞였죠. 민준이의 기억은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희를 붙들어주는 끈 같았고요.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었죠.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지영이는 작은 난로를 꺼내오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올해는 이걸로 따뜻하게 보내요. 저는 지영이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영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영아. 서툴고 어색한 고백이었지만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록 민준이 없는 세상이지만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들리는 지영의 슬픈 울음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같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지영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렇게 함께 눈물을 삼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날이 밝아오고 평소처럼 각자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자 저는 모른 척했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새 잠자는 건 좀 어떠냐? 공허한 물음은 밥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런 저를 지영이는 놀라서 눈을 들어 저를 보며 답하더군요. 좀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상처를 헤아리는 말들이 오고 갔고 잠시나마 부어가는 정적 대신 인간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오후가 되자 지영이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더군요. 며칠째 치우지 못한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면서 치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영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따라 나와 마당 한켠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마당 한 구석에는 민준이가 어릴 적 쓰던 낡은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자전거를 보고 있자니 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맨날 저걸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울컥한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추억을 이야기하자 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는지 눈물이 고이더군요. 지영도 그 자전거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어머니께서 자전거 타는 법을 손수 가르쳐 주었다며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했대요. 민준 씨가 그 얘기 해줬었어요. 어머니가 자전거 잡아주셔서 좋았다고요. 12살 생일에 자전거 받았다고 정말 좋아했대요. 저는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다정한 아이긴 했지만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어서요. 그걸 네가 알고 있었어? 네, 민준 씨가 저희 연애할 때 그때 사진도 보여줬어요. 어머니께서 처음에 자전거 꽉 잡아주시다가 어느 순간 손 놓았는데도 잘 타고 가니까 엄청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웃어 보이더군요. 저도 초점 잃은 듯 지영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 짓고 말았죠.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땐 내가 참 젊었는데. 저희 두 사람은 잠시 민준이의 자전거를 바라보며 같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지만 민준을 사랑한다는 공통된 마음이 둘 사이를 서서히 연결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시간이 흐르며 예전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물론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늘어갔죠.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지영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조용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배가 달다고 해서 좀 사왔어. 네가 좋아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어머니도 배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드셔요. 제가 내민 과일 봉투를 바라보며 배시시 웃는 지영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배를 잘라 함께 디저트로 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잠깐이나마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에는 민준이의 사진 몇 장을 꺼내 예쁜 액자에 넣고 거실 선반에 올려두었더군요. 그것을 본 저는 잠깐 눈시울을 붉혔지만 고맙다는 뜻으로 가만히 지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진 잘 골랐었네. 그런 저에게 지영이는 웃어 보이며 말하더군요. 민준 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지영이의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비록 크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거듭될수록 저희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저는 지영을 대하는 말투가 전보다 조금씩 더 부드러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저녁 메뉴를 두고 잠깐 언성이 높아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영이가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하려 하자 저는 그날따라 마음이 안 좋아서 다른 거 하자고 퉁명스레 말했거든요. 그러자 지영은 또 자신이 뭘 잘못했나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저는 저의 태도가 너무 심했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괜히 신경질 부렸구나. 미안하다. 그런 제 말에 지영이는 놀라면서도 미소 지으며 바라보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속상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저 괜찮아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제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영이는 눈물이 핑 돌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슬픔 속에서도 작은 빛을 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다가가는 동안에도 지영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바로 뱃속의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기적 같은 아이가 찾아왔던 거죠. 지영이는 그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만 남편을 잃고 6개월이나 지난 시기였기에 지영은 큰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인 저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던 거고요. 무엇보다 손주를 간절히 바라던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욱 슬퍼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겠죠. 아들이 없는 상황에 손주 소식을 듣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웠을 테고요. 혹여 제가 이젠 아들도 없는데 손주가 생겨 뭐하냐며 절망해할까 두려웠겠죠. 서로 완전히 허심탄회해진 사이는 아니었기에 지영이는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서려고 지영이 방 앞에 다다랐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말았고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잣말 하듯 속삭이는 지영이의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철렁이게 했거든요. 어떡하지 우리 아가? 이제 엄마가 돼야 하는데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엄마? 저도 모르게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이 되었죠. 잠시 후 지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민준 씨,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 아기가 찾아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젖히고 그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죠. 지영이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고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제 물음에 답을 못하던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주가 생겼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 그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다리는 제 몸을 지탱할 수 없었거든요. 지영이의 임신은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랫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헐렁한 옷을 입으면 얼핏 보아 모를 정도였죠. 워낙 지영이와 눈을 마주하거나 유심히 살피는 일이 드물었기에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영이는 혹시나 제가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답니다. 가끔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에 달려갈 때면 괜히 배탈이 난 척 둘러댔고요.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는 동네 보건소를 이용해 눈을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비밀을 아는 채 시간은 흘러갔고요.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도 6개월이 되어가던 초가을 밤, 제가 방에 들어선 거죠. 방 안 탁자 위에는 최근 산 산모형 영양제들이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민준의 사진과 함께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영이는 저의 손길에 놀라서 사진을 가리려고 다가서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하지만 이미 저의 손에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의 윤곽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사진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가 곧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죠. 저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너 진짜 임신한 거니? 지영이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더군요. 대답해봐. 이 사진 우리 손주인 거야? 그렇게 묻는 저의 음성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저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리며 보여주더군요. 저의 시선이 자연스레 지영이의 배로 향했죠. 그동안 같이 있을 때 지영이가 느슨한 잠옷 차림이라 몰랐지만 두 손으로 배를 감싸진 모습에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민준이 아기니? 저의 물음에 지영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더군요. 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저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충격, 놀라움, 기쁨, 슬픔, 분노, 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는 울먹이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자신도 얼마 전에서야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마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울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까지 지영의 말은 울음 섞여 끊어지기 일쑤였지만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차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지영이의 말에 망연자실하여 자신에게 되묻듯 또 물었죠. 그럼 내 손주가 그동안 내 눈앞에 있었는데도 몰랐단 말이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울먹이는 대화 끝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고요. 사진 속 작은 생명이 저의 손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그동안 지영이가 겪었을 혼자만의 고통이 어렴풋이 느껴지더군요.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지낸 며느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리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았죠. 그러다 저는 와락 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영이는 순간 놀랐지만 곧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기더군요. 저희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죠. 됐어. 이제 알았으니 됐다. 멍하니 지영의 배를 바라보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영의 어깨를 놓고 한 발 물러서서 물었습니다. 몇 달이나 된 거니? 지영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이제 6개월 들어간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생각할수록 지영이 기특하고 가여웠습니다. 며느리의 여인 얼굴과 다소 푸른 배를 번갈아 보던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 손주 괜찮겠지? 그동안 잘 있던 거지?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배 쪽을 가리키면서 물었죠.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뿌듯한 미소로 배를 쓰다듬으며 답하는 지영이가 대견하더군요. 그런 지영이를 바라보는 저에게 지영이는 말없이 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손바닥이 지영의 볼록한 배를 천천히 쓰다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태동이 느껴지자 저희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느껴진다. 움직였어. 제 말에 지영이도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더군요. 네, 아기가 할머니가 온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저도 배에 대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야, 나는 네 할머니다. 우리 손주 반갑다. 아가를 부르는 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어릴 적 아플 때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어조였죠.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정말 고맙다. 기아나가 놓치지 않고 잘 품어줘서 고마워. 우리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선물을 주고 가다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연신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순자와 지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고, 지영이는 민준이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서로 알고 있는 민준이와의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 천천히 귀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말하면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은 채 맞장구 치고 눈물을 훔치기를 거듭했고요.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긴 밤을 새우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대화 끝에 동이 틀 무렵이 돼서야 저는 지친 지영을 방으로 돌려보냈고요. 이제부턴 걱정 마라. 내가 있으니까. 네 옆에 내가 꼭 붙어 있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요. 지영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마루에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민준아, 우리 손주가 있대. 네가 주고 간 귀한 선물이 여기 있구나. 걱정 마라. 내가 지영이랑 아기 잘 지킬 테니. 그리고 저와 지영이는 함께 아이 맞을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작은 짐들이 있던 방 하나를 비우고 아기 방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제가 직접 연한 하늘색과 크림색 페인트를 사와서 지영과 함께 벽을 칠하면서요. 저희 둘은 페인트 냄새를 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와 지영은 함께 시내에 나가 유아용품 가게를 둘러봤죠. 작은 아기 옷들과 모빌, 장난감들을 고르며 둘 다 소녀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따님이 출산하시나 봐요. 두 분이 너무 닮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갖게 됐어요. 지영이는 쑥스러워하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으로 돌아오며 조용히 제 팔에 팔짱을 끼우더군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지영이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지영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죠.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지영의 방문 쪽 인기척에 신경을 세우면서요. 지영이 밤중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금세 달려나와 볼 정도로요.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 튼튼해요.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지영이 말에도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니? 배도 이렇게 큰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는 그렇게 지영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가방도 미리 챙겨 현관에 둔 채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죠. 그리고 마침내 겨울 초입의 어느 새벽, 때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영이 신음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자 저는 오래 잠에서 깬 듯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지켜줘. 지영이랑 아기
아무 탈 없이 지켜주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분만실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퍼지더군요. 사모님,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지영이는 지친 가운데서도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이 깨끗하게 아이를 처리한 후 지영이의 가슴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더라고요. 작은 몸짓의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배려로 며느리 옆에 바짝 다가서서 아이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손가락이 꼼지락 움직이더라고요. 아가, 할미 여기 있다. 아기를 부르는데 목이 메어 더 말을 못 잇고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민준을 낳았던 날이 떠오르더군요. 어린 제 자신이 두렵고도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맞이했던 순간, 그리고 그때 곁을 지켜주던 민준의 할머니가 해주던 말들이 어렴풋이 스쳐가더군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저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며칠 뒤 지영과 아기는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한옥집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기가 잠잘 때면 두 여인은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요. 저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행복해했고, 지영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잠든 아기의 표정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서로를 바라보고 자주 웃을 수 있게 됐죠.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미움이 자리할 틈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함께 겪은 상실과 기적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과 저는 아기를 데리고 민준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나란히 앉아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켰죠. 여보, 우리 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보려고 했던 아기를 데려왔어요. 민준아, 여기 네 아들이랑 네 와이프, 아니, 우리 딸이 함께 와 있다. 네가 없어서 많이 보고 싶지만 우리 손주 보면서 힘내고 있어. 저와 지영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품에 안긴 아기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길이 열리는구나. 이젠 네가 내 진짜 딸 같다. 아니, 딸 이상이지. 그렇게 시어머니인 저와 며느리 지영이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손주와 이제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와 함께 저는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던 거죠. 지영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사랑 속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갔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옹알이를 하고 작은 손으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지영이와 함께 눈을 맞추고 웃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가슴 한켠을 아리게 했지만 그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새로운 사랑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 식구가 함께 민준이의 산소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기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작은 손으로 하늘을 향해 손짓했죠. 저는 그런 아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켜보는 이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게. 지영이와 저는 이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준 동반자이자 앞날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가족으로요.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오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한옥집에는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와 두 여인의 조용한 웃음이 오래도록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게 되었고요. 여러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몇 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민준이와 함께 더 웃을 걸 하는 후회를 아직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시며 행복하세요.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부끄러운 일을 보내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